네, 안녕하십니까. 제9회 부산미래정책 세미나 세 번째 세션 가덕신공항과 부산의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허윤수 부산연구원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오민철 신라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함영신 부경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은진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정원영 부산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용남 인천공항공사 물류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황은하 미래지반연구소 대표이사께서 오늘 나오기로 하셨는데 어제 밀착 접촉이 돼서 오늘 불가피하게 참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여러분들의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덕신공항이 개발됩니다. 부산 신항의 확장 그리고 가덕신공항의 개발은 해상물류 네트워크와 항공물류 네트워크의 결합을 통해서 부산이 세계적인 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30 부산 엑스포까지 만일에 부산에서 유치하게 된다면 부산은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혁신과 변화의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산이나 부울경의 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덕 신공항에 대한 아직도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덕 신공항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개발되는가, 그리고 부울경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공유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신 허윤수 우리 실장님께서는 가덕신공항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모든 국민들께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그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세계의 그 중심 축이 바뀌고 있습니다. 도보 해협, 싱가포르 말레카 해협, 그리고 부산의 앞에 있는 대한해협입니다. 근데 제가 또 그 파워포인트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2010년도에 두바이 갔을 때 그때 역시 두바이는 알막튼 국제공항에 그냥 계획으로만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희도 뭐 그 부산 신공항에서 가덕도랑 여러 가지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두바이는 이제 이미 벌써 세계의 활주로가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이제 계획이 확정돼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12년이 차이가 납니다. 세계 중심의 축이 에너지 시대라든지 항로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중심축이 유럽에서 동남아에서 동북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10년 동안 너무 좀 뒤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30년을 계획을 하고 있으면은 20년이 지금 뒤쳐진 상황입니다. 이거는 지역의 발전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가 발전에도 정말 중요한 기회가 외부에서 오는데 왜 우리는 거의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한다면은 오히려 공항 활주로가 2개가 아닌 적어도 두바이의 알막튼 국제공항처럼 5개 그리고 활주로 길이도 정말 화물 전용의 4.5km 이상의 어떤 그런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덕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가덕신공항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지만 민간 부분에서 또 학술적으로 가장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 아마도 함영신 교수님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영신 교수님께서 가덕신공항의 개발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가 집중돼 있고 또 그것에서 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도 수도권의
버금가는 새로운 어떤 경제 공동체가 지금 출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여건에서 우리 여객이라든가 화물 이런 수송이 이루어지려면 엄청난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새로운 어떤 경제 시스템에 걸맞게 지역에서도 수도권에 걸맞는 공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울러 국토의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동북아의 새로운 어떤 잠재적 수요, 관광뿐만이 아니고 화물까지 끌어오려면 새로운 어떤 신공항의 개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허윤수 박사님 가덕 신공항 개발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한 번만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 가덕 신공항이 생기게 되면은 저희는 그냥 뭐 여객이라든지 뭐 물류 쪽의 어떤 그런 효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과거 우리나라 산업의 전진 기제였던 동남권 산업 벨트가 한번 다시 이제 변하게 되는 전환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겁고 크고 중공작대 큰 그런 산업에서 가덕 신공항이 입지함으로써 아까 제가 앞서 PT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미래의 어떤 그런 신교통이라든지 4차 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미래 산업과 연계된 그런 산업으로 구조가 변화되면서 부산뿐만 아니라 부울경 전체가 새로운 산업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이게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개발이 부산과 부울경을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또 이제 분들은 가덕 신공항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우리나라는 인천국제공항 하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영신 교수님께서는 인천국제공항만으로 우리나라가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는 이 전 세계적인 구도에서 이 부산에 있는 가덕 신공항은 어떤 역할인지 한 번만 좀 짚어주십시오. 가덕 신공항이 된다면 우리 인천에서 하고 있는 공항하고는 확연히 다른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은 알다시피 세계적인 지금 시장의 항만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동량 처리에 본다면 관리나 운영, 시설, 입지에서 볼 때는 세계적인 항만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물의 운송도 상당히 비용이 좀 더 저렴하면서 신속한 운송 형태를 취하는 복합 운송의 형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CN에어라는 새로운 어떤 복합 운송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하고는 확실히 차별화될 수가 있고, 아울러 여기에 배후부지에 이미 신항에서의 북헌이나 웅동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이스가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기업들의 이 비즈니스의 열망은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이 개발된다면 충분한 배후 부지를 확보해서 물류기업뿐만이 아니라 제조기업들을 유치해서 여기서 새로운 어떤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인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충분히 차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덕 신공항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전 세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을 변화와 리스크의 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를 한다 했는데 벌써 우리한테 와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그리고 보안에 관련된 국제 규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해서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 많은 변화들이 한꺼번에 우리들한테 오고 있고 또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물류인데,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1세션과 2세션에서 스마트 해운과 스마트 항만이 토론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도 이제 스마트 공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 공항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허윤수 실장님, 스마트 공항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두바이에서 CNA 화물 4시간 이내에 통관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는 왜 안 될까 해서 제가 좀 상황을 좀 파악해 봤습니다. 과거에는 아마 그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부산 경남 본부 생활 가면 이제 서류를 이렇게 이제 제출합니다. 그럼 이렇게 쌓여 있죠. 그죠? 이렇게 쌓여면 이제 하는데 지금은 그게 EDI로 바뀌어서 이제 그 세관 직원이 클릭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세관 직원 역시 그 클릭을 하는 시간이 6시간에서 12시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수입하고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관세율이 맞는지 더 확인하고 그런 품목을 확인하는 시간인데 그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인공지능이라든지 센서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하게 된다면은 화물이 움직이고 체크하고 감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빠르게 돼서 사람이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는데 6시간 이상 걸리는 그 시간을 10분, 3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화물 쪽에서만 포커싱을 맞췄는데 화물 쪽에서만 했을 때도 이렇게 이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게 새로운 산업이고 비즈니스 모델로 되는 것이 저는 스마트 공항에서의 화물 처리 단계이고 지금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좀 준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계속 집중적으로 질문이 되고 있는데요. 예, 우리 함영신 교수님,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의와 얘기들이 있었는데 스마트 공항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좀 정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인간이 해오던 모든 어떤 기능들을 가급적이면 자동화라든가 정보화라든가 빅데이터화라든가 AI라든가 이런 어떤 첨단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시간이라든가 비용을 최대한 단축시키면서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는 형태로 우리가 스마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항도 마찬가지로 종전에 해왔던 어떤 수작업, 화물 처리 작업 이런 것도 AI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편한 점을 바로 그 장소에서 체크해서 새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스마트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1세션, 2세션에서도 스마트 해운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계속 정의가 됐지만 그 함부르크 항만의 스마트 포트의 개념이 선박이 이렇게 항만에 들어오면 접안하기도 전에 이미 통관이나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운송할 것인가, 어떻게 판매할 건가까지도 전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이런 인공지능형 항만을 또 스마트 항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 가장 앞선 스마트 공항으로 또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또 가장 또 발전된 공항이기도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물류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박영남 팀장님께서는 스마트 공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스마트 물류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 공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의를 하자면 우선은 그 공항 구역 내 수출입되는 화물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그 물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많은 그 정보 기술들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든지 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증강현실, 로봇 기술 등을 통한 정보화, 그다음에 자동화, 그 무인화를 통해서 물류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고객의 니즈에 맞춰 가지고 물류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을 제가 스마트 공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스마트 물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공항과 연계해서 이제 스마트 물류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공항인 경우에는 그 대상 그 공간적인 어떤 그 지역이 공항 구역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면 스마트 물류라 그러면은 하주 공장에서 공항을 통해서 수출되기까지 그다음에 그 공항에 도착한 물이 하주 공장까지 도착하는 그 일련의 어떤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물류를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그 물류를 처리하면서 가지고 정보화라든지 자동화라든지 무인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고객의 니즈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전체적인 활동을 스마트 물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이은진 박사님, 그동안 이제 항공 물류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계신데요. 스마트 물류는 좀 어떤 것이 좀 특색이고 있는지 또 다시 한번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했듯이 이제 뭐 그 공항을 운영하는데 그 이제 이용객들이 어떻게 접근 교통을 이용해서 접근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여객의 그런 여객이나 물류의 처리 과정, 또 정보를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정보 서비스, 그다음에 또 공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공항에 운영하는 것 등의 이 다양한 측면에서 뭐 IoT나 뭐 모바일 네트워크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공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인천공항이 아주 이제 그 스타트를 끊었고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나중에 우리 가덕 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인천공항을 잘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좀 적용을 해나가면 더 실질적인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들의 그 미래 예측을 좀 보면 미래의 물류 거점의 조건이 좀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는 글로벌 해상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고, 항공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방역,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방역에서부터 안전한 지역,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미래의 물류 거점, 비즈니스 거점이 될 거다라는 예측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부산항이라는 초대형 항만, 그리고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될 우리 가덕신공항, 이것은 우리 부산에 더 없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좀 화제를 바꿔서 인천국제공항이 어떻게 개발되고 정말 안전한 공항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넘겨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오민철 교수님께 이제 주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가덕신공항 건설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활주로의 방향, 규모,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예, 좀 이해를 좀 붙돋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법이 통과한 이후에 국회 특별법이 통과한 이후에 가덕신공항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국민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가덕신공항이 건설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 안보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 38년간 민항에서 A항공사에서 조종사로 근무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비행을 하면서, 저희 지금 민항 공항은 지금 인천, 그다음에 김포, 제주도 이렇게 세 곳입니다. 그래서 국가 이급 시에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어떤 국가 긴급 시에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사용할 수가 거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비행을 하면서 어떤 대형 화물과 그다음에 승객의 입출입이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우리 가덕 신공항이 건립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듯이 특별법 발의를 해서 초기에 부산시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애를 쓰셔서 3,200m, 45m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에 활주로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m 가덕신공항은 물론 승객
여객기도 많이 대형 여객기도 입출항을 하지만 주로 울산, 마산, 부산 지역에 부울경 지역에 그 산업단지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으로 많은 화물이 앞으로 수출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입이 예상이 되는 만큼 활주로 길이도 대형 화물기에 맞게 3,500m, 최소 3,500m입니다. 그래서 777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777ER 같은 경우는 3,450m 정도가 이륙할 때 필요하고요. 747-400 전보 비행기, 저는 전보 비행기를 탔었지만 화물기계 같은 경우는 3,400m 정도가 필요합니다. 제일 큰 비행기인 380 같은 경우도 3,420m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3,500m 이상의 활주로의 길이를 가진 비행기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결정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저희가 주장한 것이 60m 폭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이카오 그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4장에 보면 60m였다가 2018년도에 45m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45m로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지금 토의를 계속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하자면은 착륙하는 항공기 그다음에 이륙하는 항공기가 서로 순서를 기다리면서 그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번 약간 밀릴 때는 30-40분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제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2번을 갖고 이륙한 활주로, 착륙하는 활주로를 해서 그 슬롯 타임에 충분한 슬롯 타임을 확보를 해서 비행기의 원활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각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앞에 흐르는 가덕수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덕수도요. 그래서 비행장을 어떻게 하면 그 대형 선박과의 그 간격을 유지를 해서 안전하게 비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수기를 하고 있고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 표고를 올린다든지 활주로를 조금 더 뒤로 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요. 활주로 방향은 여러분들께서 그 부산시에서 그 숙고를 잘 해주셔가지고 설정을 해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 활주로 방향이 나왔었는데 부산시에서 설정한 그 방향이 아마 제일 유력하리라 생각합니다. 북쪽에는 김해 비행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람 방향과 김해 비행장을 고려를 해서 동서로 헤딩으로 따지면 원논제로 투나인제로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동서 방향으로 지금 국토부 주재 회의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거의 그쪽으로 지금 의견을 모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튼 현직 조종사로서 올해까지 비행했던 현직 조종사로서 가덕 신공항이 만들어진다는 그 생각만 해도 상당히 24시간 불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공항이 생긴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벅차오르는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자세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뭐 보도자료에도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들을 오늘 얻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면 우리 가덕 신공항의 개발 시공에 관련돼서 해외도 여러 번 우리가 참여한 바도 있고, 근데 이게 기술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시공 방식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뭐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들도 좀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정보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반면 교사로 삼는 게 홍콩의 챈라콕 공항입니다. 거기는 바다를 메워서 그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우리 가덕도 그 가덕 수로처럼 많은 상선들이 좁은
지역에서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제가 비행을 하기 위해서 그 홍콩을 첨나크 공항을 방문할 때면 한 5번 정도 가면 2번 정도는 약간 그 지연 착륙을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조금 더 싣고 가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면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갈 수 있는 일본의 오사카 그 공항도 보면 역시 바닷가를 완전히 메워서 만든 공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은 여러 그때 자문회의 결과 홍콩이나 일본의 오사카 공항을 만들 때보다 상당히 지금 발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설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공항들 여러 가지 그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공항들을 그 단점과 장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좋은 것만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기술도 지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안전하고 명품 비행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반가운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토목이나 건설은 최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최고 기술들이 다 접목된 이런 공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화제를 한번 바꿔서 도시 교통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정원영 교수님께 주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까 우리 허윤수 박사도 이제 가덕신공항 개발 계획을 얘기하면서 광역 도시망, 철도망, 거기다 요새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어반 루프까지 이제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이제 교통망 개발, 배후 도시 이런 쪽으로 좀 어떻게 도시와 교통 문제가 어떻게 좀 계획되고 있고 많은 우려를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잘 준비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제9회 부산 미래정책 세미나의 제목이 2021 불경 메가포트와 스마트 물리 혁신인데요. 오늘 이 소주제의 제목은 가덕 신공항 개발과 부산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 소주제 제목도 가덕 신공항 개발과 부산의 혁신보다도 불경의 혁신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까 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어렵게 그 가덕 신공항이 개발에 지금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신공항 특별법이 이제 가동이 되었고 이제 그 아래 시행령도 되고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지만은 공항은 만들어지는 거는 틀림없다고 보아지는데 다만 이게 제대로 제 기간에 만들어지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변수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가 되겠는데요. 아직 2030 부산 세계 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23년도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은 진짜 정부가 나서서 2029년 그러니까 2030 엑스포가 개최되기 전에 완전히 공항이 가동될 수 있도록 아마 준비를 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이게 2030 엑스포가 2023년도에 우리가 부산이 탈락이 돼 버렸을 때는 정부가 그만큼 그 강력하게 공항 건설을 드라이브 해줄 것인가 하는 좀 그 우려는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공항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줄 것인가 하는 그런 좀 걱정도 됩니다. 아까 두바이 예를 좋은 예를 드셨는데 두바이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그 사막지대에 아주 평야지대에 공항이 만들어졌고 또 평야지대하고 그 항만하고 사이에 그것도 평지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항만하고 공항하고의 접근에 대한 어떤 도로 철도망 이런 게 굉장히 뭐 쉽습니다. 또 타 지역하고도 연결성도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쉬운데, 아시다시피 가덕도는 지금 가덕도 남단에 지금 활주로를 계획을 하고 있고 해서 또 주변 지역이 전부 산지고 바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활주로와 터미널입니다. 활주로와 터미널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와 아울러서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공항에 접근하는 접근 교통망의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접근 교통망의 확보라는 것은 지금과 똑같은 그런 상황 아래의 교통 도로망을 가지고 가덕도 신공항에 접근하게 되면은 아마도 비행기를 타려 하던 사람들의 이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경 지역을 같이 묶어서 했으면 더 좋았다 하는 것은 경남 지역하고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그 가덕도 공항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길은 거가대교입니다. 거가대교를 통해서 거제도, 거기 서부 경남, 통영 진주를 거쳐서 이 서부 경남 쪽으로, 그리고 광주 전남 쪽으로 이렇게 노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단거리 이 지름길이고요. 그 외에 이제 부산, 마산, 복선 전체를 통해서 경전선 또 복선 전체를 통해서 서부 경남과 광주 전남 지역으로 연결하는 그런 철도망 노선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노선들하고 가덕도 신공항하고 접근 교통망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토부가 그렇게 신경 써가 해주고 있지, 계획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산에서 부산 시내 도시 철도를 자체적으로 건설할 그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을 때는 그 당시에 건설부가 돈을 마련하고 기술을 가져와서 부산의 도시 철도 1호선, 2호선을 건설했습니다. 그때 건설할 때 지금 교통을 전공하는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딱 해준 것은 철도 노선 놔주고 철도 역사 건설해주고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철도역에 접근을 하려면은 그 버스역이라든가 택시라든가 자가용차가 쉽게 접근해서 그 환승하고 탈 수 있는 주요 거점의 환승센터라든가 환승시설을 갖다가 제대로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손을 한 개도 안 했습니다. 한 개도 안 해주고 철도 노선과 역사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부산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 놓기는 하는데 많은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분 이 가덕도 신공항도 정말 김해 공항을 만들면 위험하고 24시간 운영 공항이 안 되기 때문에 가덕도 남단을 가자 해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방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과 같이 제대로 된 공항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덕도에 접근하는 철도망이라든가 도로망에 대해서 정말 이 과감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아까 4차 산업혁명이랬습니다. 그 이상으로 더 장래를 내다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세대를 위해서 걱정 없이 밀림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도로망, 철도망, 접근 교통망을 확충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도로망, 철도망만 만들면 안 됩니다. 또 따라오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해공항 가면은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기 위해서 급하면 자가용차 타고 공항에 갑니다. 공항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어디 됩니까? 민간 사설 주차장이 막 됩니다. 그런데 김해공항 주변에 사설 주차장이 있지만 가덕도 공항에 거기 만들어 놓고는 사설 주차장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시설들까지도 5분 이 사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명백하게 확실히 이 장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그 수요를 예측해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우려를 포함해서 지난번 이 공항이 아울러 공항이 계획된과 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공항이 되면은 부울경이 이 공항뿐만 아니라 모든 여타 산업들이 같이 덩달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부산뿐만 아니고 울산, 경남까지도 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부울경에 대해서 교통망도 수립하고 또 접근 어떤 동선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기획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부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시민들 이 가덕도 공항에 아까 접근하는데 기존 이 도로 교통 시설들을 이용하면은 접근에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후세대를 위해서 빠른 교통 수단, 하이프루프라 같은 그런 어떤 시설까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자 해서 지금 기획하고 구상하고 기획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은 2029년 개항될 때까지 30년 개항될 때까지 시간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금 2차제에 기획하고 구상하고 기획하고 계획하고 해두지 않으면 다음에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또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계획을 수립하고 뭐 하게 되면은 돈도 많이 들고 또 이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참작해서 5분 차제에 계획에 포함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개 더 이제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김해공항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이렇게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공항의 확장성 아마도 아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국토부가 건설하면 활주로 하나, 터미널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나머지는 뭐 불경 사람들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싶은 그런 걱정이 되는데 활주로 하나로서는 언젠가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제2활주로를 만들자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럼 김해공항 저 활주로를 그러면 국내에서는 계속 쓸 것인가? 그것도 아닐 겁니다. 언젠가는 군공항도 이전하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 그럼 합리적인 대안이 뭐냐? 김해공항 확장이다. 김해공항 확장이 아니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제2활주로다 이래 나왔을 때 지금 기획하고 구상하고 준비해 두지 않으면 뭡니까? 나중에는 또 새로운 그 돈을 투자하게 되면 엄청난 그때는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의 간사이 공항이 보면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제1활주로를 만들고 난 뒤에 20년 넘은 시간이 지난 뒤에 제2활주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제1활주로를 만들고 난 뒤에 만들 때 그 밑에 수심이 18m 정도고 그 밑에 하부에 연약 지반이라는 거 굉장히 깊은 연약 지반이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면 밑에 안반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안반이 없습니다. 수백 메타에 가지고 안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거를 이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 터미널을 건설하고 이런 데는 무거우니까 이거 지반 침하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것까지 계산을 다 했습니다. 계산을 다 해가지고 한 해에 얼마씩 침하될 것이다. 그래서 그 침하게 되면은 그 건물을 갖다가 이 작계를 해가지고 높이를 채워 올릴 거다 하는 그런 계획까지 다 하고 지금은 침하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LCC 저가 항공이 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발빠르게 일본은 제2활주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4km짜리를요. 4km짜리 만드는데 수심 깊이가 옛날에 18m였는데 간사이 공항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만들었습니다. 4km짜리 만들면서도 공사비는 옛날에 건설한 그 활주로보다도 공사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그만큼 토목 기술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항들도 있고 하니까 신공법, 신기술을 적용하면 얼마든지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겁을 내서 지금 활주로 하나만 우선 건설하고 뭐 나중에 보자 이런 식으로 계획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내다본 그런 구상들을 일본의 간사이 공항을 타산지수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교수님의 경험에 우러난 우려와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화제를 한번 바꿔서 물류, 수요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느냐,
라는 또 굉장히 많은 협의와 논란도 있었죠. 우리 허윤수 실장님, 그 전체적인 물류 측면에서 지금 뭐 어떻습니까? 전체 수요라든가 좀 계획된 수요량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주시고요.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아마 그 전반적인 그 수요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이제 이현진 박사가 더 얘기를 잘 해주실 거로 믿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실제 일반 시민이나 그 국민들이 잘 모르는 그런 사항, 이런 경우가 있구나.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실제 그 물류하시는 그 분들한테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연구했던 분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일본 큐슈 지역에는 저희가 잘 쓰는 예를 들면 이제 니콘 카메라 공장이 아마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루에 컨테이너 2개씩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데 지금은 이제 간사이공항까지 가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일본은 다 아시겠지만 뭐 우리 교통비, 지하철비 우리보다 훨씬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가격이 비싸죠. 근데 만약에 우리 가덕도 신공항이 있다면은 큐슈의 권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카메라 같은 그런 항공 운송을 타는 그런 화물들이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것보다 부산까지 해상 운송을 통해서 와서 여기서 나가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실제 운임을 비교해 보니까 실제 나가는 시간은 한 3분의 1이 좀 단축되고요. 그러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일본으로 통해서 나가는 것보다 저희가 3분의 1 정도 더 낮게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한 거냐면 일본 사람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일본에 있는 선사에서 근무하는 분이 야 너네 그 한국에 부산에 큰 공항 만들면은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 물건은 내가 우리 배에 실어서 부산까지 갖다 줄 테니까 거기서 비행기로 가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그걸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 연간 한 13만 톤의 그런 화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13만 톤이면은 항공 화물에서는 엄청난 큰 화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내 화물이 아닌 일본의 화물을 우리에서 가져와서 우리 공항을 이용해서 공항 시설 이용료를 받고 우리 비행기를 태워서 또는 그런 항공기를 태워서 해외로 나가니까 새로운 국부 창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사례는 어떤 얘기냐면 최근에 지금 코로나 이후로 물류 대란이 일어나서 실제로 그 미국으로 가는 선박들이 많이 그 밖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을 LA나 롱비치 항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건들이 갑자기 폭증하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전 세계 공장들은 지금 중국 아니면은 동남아, 인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이쪽이 많이 동남아 지역에 있죠. 거기서 만약에 이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 40피트 큰 컨테이너입니다. 그거를 5개를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중간에 싱가포르 거치고 상해 거치고 어디 거치다가 보다 보니까 이게 화물이 납기 시간이 이제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정을 적어도 부산항에 왔을 때 그 화주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는 화주가 결정하든지 또는 화주가 그 복합 운송 업체한테 맡겼을 때 그 복합 운송 업체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게 지금 상황으로 가서는 미국 동부까지 가는데 납기일까지 못 갖다 준다. 그러면 대략 컨테이너 하나당 그 위약료가 한 1억 정도 돼요. 1억. 그러면 5개 컨테이너면은 5억의 그 클레임을 제가 이제 벌금을 내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가덕도 신공항이 생긴다면은 마지막 여기 포트에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미국 서부까지 가면은 웨이팅 한 2주 3주 걸리고 거기서 철도 타고 동부 가면은 15일 걸리고 이게 납기일에 못 맞춘다 할 때는 여기서 바로 비행기 타고서 동부까지 간다는 거죠. 전세기 빌려서 그 비용이 1억 5천에서 2억. 그렇다면 화주는 그 계약하는 그 사람하고의 신뢰도도 있지도 않고 내가 위약금을 5억을 물 것을 1억 5천에서 2억이면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입지가 중요한 포지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업계에 있는 분들은 우리 화물이 있어? 국내 화물만 볼 필요가 없고 우리 입지가 좋은 데 있기 때문에 가까이는 일본, 멀리는 동남아, 화주까지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서 여기서 배로 온 거를 비행기로 갈아타게 하고 또 어떤 화물은 비행기로 온 걸 다시 또 배로 갈아타게 하는 그런 전략이라면은 무궁무진한 그런 화물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가덕신공항의 수요 창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거 조금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가덕신공항의 여객과 화물
이 처리량이 지금 어떻게 전망되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 이은진 박사님께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사타의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시기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에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그 개발 결정이 영남권 관문공항이 결정되기 됐을 때 나타난 그 여객 수요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그 국토부에서 한 용역 결과 우리 그 가덕도 신공항의 그 수요는 여객이 3,800만으로 그때 설정이 되었습니다. 2050년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화물은 그렇게 이제 별도로 수요가 추정되지 못하고 거진 좀 무시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그 화물 수요를 갖다가 추정해 본 결과 아까 허윤수 실장이 말한 그런 뭐 다양한 그 환적 화물의 발생이 가능하고, 또 이제 저희 연구에서 보면은 영남권에서 발생하는 그런 직화물을 갖다가 그 가덕도 신공항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또 이제 우리 공항 같은 경우는 중장거리 노선의 운영을 포함을 해서 또 부산 신항과 연계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다양한 그 환적 화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그 연구한 결과 2050년도에 한 90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그 화물 수요 추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인천공항 개항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의 항공 운송 체계가 대부분 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모든 화물들이 거진 대부분 인천공항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직화물뿐만 아니고 환적 화물 같은 경우도 다 인천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김해를 포함한 그 지방 공항의 그 화물 운송 체계는 거진 뭐 없다시피 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해 공항의 실적을 기반으로 화물 수요를 추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점을 사타 수요 추정하는 데서도 좀 감안해 줄 것을 우리 부산 지역에서 올라가시는 분들, 자문위원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여객이나 화물이나 모두 이 제한된 여건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김해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수요 추정하는 것은 그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거를 기반으로 공항 수요를 추정을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향후에 우리 공항이 어떤 역할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우리 국내나 동북아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공항인가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 처리 목표량을 세우는 거가 그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런 목표량을 바탕으로 해서 공항 시설을 어떻게 그 확충을 하고, 또 뭐 활주로의 그 개수든 아니면 활주로의 길이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기본 계획에 따르면 연간 여객 승객이 2,500만 명, 그다음에 화물이 90만 톤, 요 정도 기준으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네, 그 부분은 지금 좀 여객은 비슷한 숫자이고 화물량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은 굉장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동안 가덕 신공항 개발에 따라서 물류 체계나 또 부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은 연구를 하시고 발표를 해오셨던 함영승 교수님께서 한번 이 가덕신공항의 물류에 대해서 또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창출될 수 있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류에서는 우리 다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잘 갖추어졌을 때 기능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신항의 경우를 본다면 잘 아시다시피 신항이 세계적인 어떤 해운 항만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가덕공항이 계획대로 건립이 돼서 운영된다면 기본적인 이제 인프라는 CN 에어 복합 운송 체계라는 시스템을 갖추어 줄 것이고 다행히 정부의 어떤 여러 노력에 힘입어 부산 항만공사와 가스공사가 신항의 남측에 LNG 벙커링 기지를 이제 건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해운을 이용하고 있는 선박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원스톱 기능에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종전에 우리가 유럽으로 가는 항로에 싱가포르가 급유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을 이제는 부산항이 허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제 이런 것을 오히려 부산항이 탈환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선박들이 많은 이제 부산항에 기항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부산이 필요한 시설로서는 이제 선용품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제 상당히 활성화되겠죠. 현재 부산의 그 동삼 남항동인가요? 그 선용품 유통센터가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그 선용품 유통센터도 완전히 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신항에도 이제 최첨단의 선용품 유통센터 이런 것을 건립해서 또 다른 어떤 선사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가 일괄적인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또다시 북극 항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볼 때도 이제 많은 선박들이 신항을 통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부산항 전체의 어떤 물동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부가가치 물류라든가 그다음에 심지어 관광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가덕도의 신공항은 부산항 전체의 물류와 직접적으로 상당히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인천국제공항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참석해 주신 박용남 팀장님은 인천국제공항 개항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물류를 총괄 담당해 오셨습니다. 특히 이제 인천국제공항도 가장 개장 초기에 물동량 창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무역 지역을 개발하셨고 이 안에서 유치를 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셨고 아까 이제 허윤수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지역에서의 CN에어 화물도 유치를 성공적으로 해내셨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의 요인은 무엇이고 가덕신공항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날카로운 좀 지적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물류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화물을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것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인프라 시설들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일단 그 할주 뭐 공항을 이제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이제 기본이 되는 시설이 할주로 하고 그다음에 뭐 화물 터미널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의 고객에 해당되는 하주 기업이라든지 물류 기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니즈를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들이 그들의 화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물류 시설들이 그 공항 배후 단지에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인천공항에 이제 초기에 개발할 때 화물 터미널하고 일부 물류 창구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90년도 말에 어떤 사항들을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거점 생산, 거점 배송하는 그런 어떤 이제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전파가 되고 또 많은 어떤 그 경쟁 공항에서는 공항에 물류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ALP라고 에어포트 로지스틱 파크를 하게 되고 그걸 이제 벤치마킹으로 해가지고 인천공항도 이제 자유무역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건설되는 베이징 공항이라든지 어떤 대부분의 공항들은 그 공항의 배후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시설 확충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또 사실 물류 창고만 있어서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가덕 신공항이 이제 오픈되는 시점이 2000년 말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트렌드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성장 화물이라 그래가지고 뭐 의약품이 이제 많이 급성장하고 있고 무엇보다 전자상거래 물품들이 많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화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또 인프라가 구축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화물인 경우에는 수입되는 특송 화물에 대해서는 별도 세관 장치장에서 통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통관 장치장이 설치가 돼야 되고 또 이제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약품을 또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의약품 공동화 시설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설치가 돼야 실질적으로 항공화물을 이제 이렇게 효과적으로 또 균형감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려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가덕도 신공항은 물류에 대한 이야기를 뭐 90만 톤 또 이야기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관심 있게 본 부분이 항만화물을 해상화물로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그 2020년도 기준 했을 때 항만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한 5억 톤 정도 됩니다. 5억 톤. 5억 톤인데 실질적으로 항공하고 항만이 중복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자동차라든지 석유 제품이라든지 선박 해양 구조물인 경우에는 해상으로만 운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항공만 운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공하고 해상이 이제 중복되는 품목을 저희가 한 50개 품목을 가지고 스터디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50개 품목이 항공으로 수입되는 양이 거의 한 그 1,9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1,900만 톤이 되고 이제 그 중에 지금 그 부산항에서 처리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공항에서 75%가 부산항에서 이제 처리가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한적되는 물량이 부산항에서 55%가 한적이 된다고 했을 때 그 1,900만 톤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 적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물량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예로 두바이 예를 드셨는데 두바이 같은 경우는 4시간이 이제 소요된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한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그 RFS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그 물류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이제 건의된 바가 있는데 이런 RFS 사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한일 간에 해저 터널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차도선을 카페를 통해 가지고 화물 차량이 서로 이렇게 교행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물류 서비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출발하고 부산항에 도착해서 만약에 가덕 신공항이 된다 그러면 그 아마 CNA 화물이 처리되는 시간은 거의 한 2시간 또는 3시간이면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어떤 그 CNA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덕 신공항이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이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해공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90만 톤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90만 톤은 굉장히 큰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교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그런 어떤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만 개발이 되면 마치 이 부산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되겠지만 부산은 이것만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덕 공항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부산의 성장 동력으로 삼느냐, 그리고 부산 신항의 확장과 그리고 가덕 신공항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여기에 관련된 기술들을 빨리 도입해서
여기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에 맞는 항만도 알고 해운도 알고 항공도 알고 IT도 아는 비즈니스도 아는 이런 복합적인 지식을 갖춘 미래 인재도 필요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산이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밤새도록 토론해도 모자랄 것 같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금 한 분씩 1분. 자, 부산 우리 가덕 신공항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한 가지씩만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남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1분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인천공항과는 이제 차별화된 어떤 공항이 돼야 되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CNA 화물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옛날에 스키폴 공항의 화물터미널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 검토했던 그 센트럴 트랜스시먼트 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개념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결국에 한적 물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류센터를 통해 가지고 한적되는 화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더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좀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가덕 김해공항 권역에서 보면 그 화물 물동량이 김해공항 권역에서 발생하는 화물 물동량이 우리나라 전체 한 20% 정도가 되거든요. 20% 정도가 되는데 그 물동량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 이현진 박사가 이야기했다시피 전부 인천공항을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20% 정도는 가덕도 공항에 물류가 확보가 된다는 걸 전제를 깔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해공항이 지금 화물 운송이 안 되기 때문에 방금 우리 이 옆에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첨단 화물 등등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부산에서 생산하더라도 수출할 수가 없어요. 김해공항을 이용해서는 전부 인천공항을 가거든요. 그 가덕도 신공항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유럽이나 미주 여타 나라에 그 첨단 정보 산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산업 품목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이용해서 수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발생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그리고 20년을 내다보고 불경 지역에도 지금 이렇게 중무장대한 이런 산업이 아니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첨단 산업, 정보 산업, 바이오 산업, 비행기를 이용해서 항공기를 위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우리 불경 지역에다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은 바다에 매립해서 만들어지는 공항이기 때문에 방금 늘 CNA 했는데 신항에다가 하역을 해가지고 다시 컨테이너 싣고 공항에 와가지고 또 하역하고 이럴 것 없이 그 터미널에 그 새로 만드는 가덕 신공항 옆에다가 항구를 만들어서 CNA가 바로 직접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면은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바로 그 신속하게 물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걸 장점을 활용하면은 인천공항이 할 수 없는 그리고 부산 가덕도 공항만 할 수 있는 신속하고 빠른 어떤 처리의 그 공항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활용하면은 우리가 더욱더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미래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 영남권에서 이제 발생하는 여객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그 지불해야 되는 그런 교통비, 그다음에 또 6시간이나 1박 2일을 그 이제 투자해야 되는 그 시간 비용을 갖다가 추산을 해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7,3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이거를 10년 동안 2020년부터 30년까지 10년 동안 모아 보니까 10조 원이 넘는 그런 그 추가 비용, 우리 지역 사람들이 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 비용만
놓고 볼 때 이런 사회적 비용으로 공항 하나도 짓고 남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부터 이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쭉 지불해왔던 그런 비용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까 앞에서도 두바이에 비해서 10년 이상 뒤처진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 그 새로운 공항을 만들기로 했으니 이 김해 공항을 갖다가 확장하는 그런 수준의 공항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가덕도 특별법에서도 뭐 여러 가지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안전한 공항,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국가 균형 발전을 갖다 선도할 수 있는, 거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항 목표로 공항의 건설을 갖다가 삼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 사타부터 좀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타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고 또 각계 학계에 계신 분이나 또 부산시나 또 시민단체의 그런 좀 적극적인 그런 관심과 또 협조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시간이 한 30분 더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이 짧네요. 저도 지금 어른이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할 때 너의 상상을 최대한 품고 상상을 한번 그림을 그리고 해보라고요. 지금 저희가 짓는 공항은 인천공항 2000 초에 했는데 지금 거의 15년 뒤에 짓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공항을 20년 만에 이제 계획하고 짓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은진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두바이에 있는 알막튼 공항보다 저희가 20년 늦게 개항하고 이제 10년 준비하고 있죠. 거길 뛰어넘는, 우리가 10년, 20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저는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활주로 길이, 넓이, 포장 그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공항. 그리고 가덕도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항공 화물 물류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은 만들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산 속에다가 신항의 난컨부두랑 연결하는 그 산 속에다가 벙커처럼, 우리가 무슨 군대에서 무기를 전부 다 땅 속에다 묻잖아요, 그죠? 그런처럼.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로 부두가 바로 CN을 할 수 있게끔 공항이 바다에 있기 때문에 공항 활주로 끝에 부두 선서, 물론 거기에 크레인은 달 수가 없을 겁니다. 그 항공기 안전 때문에. 그래서 바로 차로 움직이는 밀크런 방식의 로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를 아마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내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가에서는 아까 사타 예타 돈이 없다고 우리가 꿈을 키울 수 없도록 딱 판에 만드는 거예요. 가장 싸게 건설해야 되고 가장 싸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아이들한테 상상과 꿈을,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그런 핵심 기술, 다양한 기술을 해서 하라고 시키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 기존에 10년 전에 했던 거를 다시 벤치마킹 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년, 20년을 극복해서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공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부울경 지역의 가덕 신공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이 생김으로써 언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명품 공항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명품 공항으로서 우리 부울경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음을 일으켜야 된다고 첫째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2029년 개항과 동시에 물론 세계 엑스포가 유치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공항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24시간 잠들지 않는 공항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역 교통망이 그 전에 미리 만들어져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붐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가덕 신공항이 계획대로 건립된다는 전제하에 명품 공항이 서더라도 이것이 결국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여하려면 저는 배후 부지를 잘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항에서 북한이나 웅동에 있는 물류 기업들은 종전의 정부나 부산항만공사가 원했던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세계적인 또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제조기업, 물류기업들이 함께 거기서 포진해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고용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기업들을 좀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도 함께 지금부터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분씩 말씀 부탁드렸는데 30분이 됐습니다. 예, 그만큼 해야 될 말과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컨설팅 기업들이 예측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물류 비즈니스 거점은 초대형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해상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고 항공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IT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앞으로 모든 물류 비즈니스 거점들이 이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산이 지금 세계 6위에 그리고 2030년도에 세계 3위 수준의 항만으로 건설되는데 우리 가덕신공항이 세계적인 스마트 공항으로 건설돼야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류 비즈니스 거점으로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덕신공항을 부산에 있는 작은 지역공항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스마트 공항이다.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이해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오늘 듭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제9회 부산 미래정책 세미나인데 제10회는 아마도 제10회 부울경 미래정책 세미나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마 좀 분야별로 좀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오늘 3세션 토론을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